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전까지는 이제 폐기물에 대해서 개론 정도로 간단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처리 공정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할 겁니다. 폐기물 처리 공법, 뭐 공정 같은 거요. 예를 들면은 소각 같은 게 있겠죠. 퇴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분해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고형화도 있을 거예요. 자, 소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쉽죠?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태워버리는 거. 퇴비는 오늘 할 거예요. 열분해는 열로 다 녹이는 거예요. 고형화는 우리 원자력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유해 물질들 이런 것들을 고형화 시키는 겁니다. 자, 등등등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폐기물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론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이제 폐기물 처리 공법, 따지면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의 내용은 그냥 이렇구나 소개로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원래는 폐기물이 그렇게 크게 뭐가 지금 뭐 자격증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학문이나 연구가 그렇게 다른 기타 환경 분야에 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여러 가지 중요한 학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폐기물을 보면은 발생이 되겠죠. 먼저 발생이 돼가지고 운반이 돼가지고 전처리를 해가지고 본처리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자원 회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 처리 등등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발생하고 운반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법규를 많이 따집니다. 법률. 폐기물인데 어떻게 구분되고 발생원은 어떻고 이런 애들은 어떤 과정으로 수송을 해야 되고 운반을 해야 된다. 기타 등등등. 폐기물 관리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런 처리, 자원 회수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부터는 그래서 이제 처리 공법 중에서 먼저 제일 첫 번째 생물학적 처분을 할 겁니다. 퇴비화를 할 거예요. 쓰레기를, 폐기물을 퇴비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퇴비화. 퇴비화는 일단 무기물을 대상으로 할까요? 유기물을 대상으로 할까요? 당연히 유기물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복잡한 유기물이 있습니다. 산소랑 만나요. 이 복잡한 거를 덜 복잡한 유기물로 바꿉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물이 나오고요. 암모니아가 나오고요. 열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호기성이 있고요. 현기성이 있어요. 호기는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현기는 공기를 공급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랑 공급하지 않는 거랑의 차이는 우리가 농도로 봐요. 농도가 한 수백 정도 ppm 정도 되면은 공기를 공급해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근데 농도가 너무 유기물이 높으면은 공기를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호기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현기 상태로 유기물을 분해를 해요. 근데 지금 퇴비화는 호기 상태입니다. 호기성이에요. 여기서는
호기성 미생물이 작용을 하겠죠. 자, 보다 덜 복잡한 유기물을 저거 이렇게 지워줘. 이거. 휴머스라고 부릅니다. 보다 덜 복잡한 유기물. 자, 이 보다 덜 복잡한 유기물을, 자, 복잡한 아주 고농도의 유기물이 있어요. 탄소를 가지고 있는 유기물이 산소랑 만나서 산화되는 거예요. 이게 미생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호기 상태에서 호기성 미생물을 통해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거는 뭐예요? 어떤 걸로 갑니까? 결국 미생물의 세포로 가잖아요. 그렇죠? 미생물이 성장을 하니까. 자, 일단은 좀 정리하면은 퇴비아는 호기성 공정이고 유기물을 호기성 분해하는 거다. 그래서 복잡한 유기물을 산소랑 만나서 호기성 미생물을 통해서 덜 복잡한 미생물을 만들고 그거를 휴머스라 부르고 그거를 미생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열이 발생한다. 우리가 퇴비아를 하면요, 여러분, 병원성 미생물들은 사라져요. 이 열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 열이 대략 한 55도에서 60도 정도까지 발생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병원성 미생물이 100%는 대부분 다 제거된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 호기 공정이 불완전하게 되면은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성 미생물이 모두 제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주로 호기성 조건 하에서 유기물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수질에서 하는 생물학적 처리와 똑같아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처리가 또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환경에서의 반 이상이 미생물로 다 제거를 하고 처리하고 정환시키고 교환하고 모든 게 미생물에서 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미생물이에요. 폐기물 중에 음식물 쓰레기, 분뇨, 슬러지를 안정한 상태의 부식토, 이 부식토로 만드는 건데 퇴비화가 만드는 게 이 부식토입니다. 퇴비화를 부식토로 만드는 거예요. 토지 계량제, 부식토와 작물의 영양소로 공급한다. 여러분, 이게 비료보다는 약간 영양소가 적어요. 비료는 우리 팔죠. 비료는 파는 거예요. 뭐 농자재 마트 가면 팔잖아요. 비료는 영양분들이 NPK가 100대 5대 1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물에 따라서 최적화된 영양소의 비율로 인위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든 겁니다. 화학적 조성으로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든 거예요. 부식토. 우리가 만드는 건 퇴비와 컴포스팅 부식토입니다. 자, 여기서 자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오는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퇴비화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보시고요. 자, 퇴비화의 특징입니다. 퇴비화는 여러분 일단 퇴비화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먼저 간단히 영상을 보고 할게요. 그게 훨씬 더 이렇게 빠를 것 같아요. 질소인, 칼슘, 철, 구리, 칼륨 이런 기타 등등의 영양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보통 이런 퇴비화 과정은 한 3에서 4주 정도, 길게는 그냥 가정에서 하면은 보통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토지 계량제, 아까 얘기했던 부식토, 보다 덜 복잡한 유기물, 휴머스, 이런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칼슘을 넣어주기 위해서 계란 껍데기들도 막 넣어주네요. 자, 그리고 복토를 한번 하고요. 물을 줍니다. 수분을 공급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퇴비화를 시키는 겁니다. 부식토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토양에 첨가해서 작물의 영양소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퇴비화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우리 동영상 본 것처럼 여러분, 어렵나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도. 자, 다른 공법들에 비해서 초기 투자비가 나고가 아니라 낮고네요. 초기 투자비가 낮습니다. 낮고 운영 시 소요 에너지도 낮은 편이다. 크게 하는 게 없죠. 하지만 시설에서 하면 뭔가의 케이지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공기를 흙이 좋으니까 공기를 좀 넣어주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다른 폐기물 처리 기술에 비해서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퇴비 제품의 품질 표준화가 어렵다. 자, 화학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품질의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즉, 오늘 만드는 거랑 내일 만드는 거랑 3일 뒤에 만드는 거랑 또 지역마다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갖다 만드는 거랑 품질을 표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리고 얘네들은 넓은 곳에서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부지가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어쨌든 퇴비화가 완성되면 악취가 없는 안정한 유기물로 병원균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퇴비화가 진행되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에 의해서 병원균이 모두 거의 사멸이 됩니다. 그리고 토양 중에 여러 가지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양이온 흡착 능력.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퇴비화의 주요 목적은 폐기물 중에 함유된 분해 가능한 유기물,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안정화시키고 비료 및 토양 계량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병원균 없고요. 퇴비 완료 시 CMB가 10에서 20 정도로 낮아진다. CMB가 뭐예요, 여러분? 탄소하고 질소 비율이죠. 이게 낮아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탄소가 유기물이잖아요. 유기물이 분해되니까 대부분 CMB가 한 25에서 일반적으로 25에서 50 정도 존재를 해요. 이게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25에서 여기 초기값들이 10에서 20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거는 탄소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탄소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분해가 될 거고요.
질소는 뭐 단백질의 형태로 전환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퇴비화시 부식질. 이거는 이제 부식토지요. 이거 역할은 토양 능력 중에 완충 능력을 증가하고 토양의 구조를 양호하게 하며 용수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제가 노란색으로 한 게 중요한 건데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지 않고요. 품질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비료로서의 가치가 어떨까요, 여러분? 좋을까요, 낮을까요? 비료로서의 가치 낮습니다. 가치가 낮아요. 품질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 자, 요건 한번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이온 치환 능력, 치환 용량 이렇게 합니다. CEC라고도 얘기해요. CEC, 캐디온 익스체인지 캐파시티입니다. 이게 양이온이에요. 익스체인지 캐파시티. 자, 토양의 비옥도를 말할 때 흔히 표현하는 거예요. 토양의 비옥도. 토양의 비옥도를 말할 때 흔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 1kg에 흡착되어 있는 교환 가능한 양이온의 양이에요.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토양이 있으면 여기 양이온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뭐 칼슘도 붙어 있고요, 마그네슘도 붙어 있고요, 칼륨도 붙어 있고요, 암모니아도 붙어 있고요, 뭐 나트륨도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양이온들이 일반적으로 토양, 뭐 점토질, 여기에는 음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음전화. 음전화로 이렇게 대전이 되어 있어요. 음전화로 대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전화로 대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이온들이 미리 많이 흡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온들이 나중에 다른 것과 뭐 수소나 이런 것들과 치환이 됩니다. 치환. 얘도 치환, 얘도 치환, 치환 돼요. 치환이라고도 하고 교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토양 1kg에 흡착되어 있는 교환 가능한 양이온의 양이에요. 이게 양이온 치환 능력, 치환 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한번 간단히 좀 볼게요. 설명을. 아이고, 19분. 이거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